요즘 부동산에서 막 다 얘기해. 요즘 집 보고 계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입자님께서 집을 안 보여주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매도에 동의라도 해준 거에 감사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2026년도가 정말 암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집값만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같이 상승해 버립니다. 그럼 이제 김재경 소장님, 우리 김 박사님은 이제 상담도 하고 실제 부동산 현장에도 많이 나가실 텐데 627, 97, 10, 15 대책 나가고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좀 관망세요? 사고 싶어서 좀 난리예요? 아니면 막 집주인들 팔고 싶어서 난리예요? 사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지금도. 집주인들은 다들 안 팔리면 뭐 기다리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보는데 그렇게 쉽게 못 사는 이유가 가격이 하나도 안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11호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강력하긴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싹 지정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좀 안정화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죠. 규제의 역설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뭐 이제 갭 투자를 못하니까 매수 어렵겠구나, 좀 가격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매수자의 허들만 높이는 게 아니라 매도도 못하게 해버리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자만 매수를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는 반대로 매도자도 실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실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든가 아니면 세입자를 내보내고서 공실로 만들고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현실적으로 못 판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매도자 중에서도 매도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팔기 쉽지 않군요. 세입자가 만기가 될 때까지 못 팔아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물이 싹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그러면 안 팔면 뭐 어쩔 거야, 나도 안 살 건데 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수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수요도 줄어들었어도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가격은 결국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 별로 없네 하면서 뭐 팔긴 팔 건데 이 가격 아니면 나중에 기다렸다 팔지 뭐 라는 약간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만한 집주인들이 되게 많아져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세입자가 매도에 동의는 해줬지만 집은 안 보여주는. 그러면 요즘 부동산 트렌드가 집 안 보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집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요즘 부동산에서 막 다 얘기해. 요즘 집 보고 계약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건 이거밖에 없어요. 안 팔리면 이거 뭐 딴 데 사람이 먼저 채가면 안 됩니다. 집이 무슨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도 못 보고 집을 사야 되는 시대. 세입자님께서 집을 안 보여주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도 매도에 동의라도 해준 거에 감사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가격대들이 쫙 뛰고 매물 잠겼고, 그러니까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딱 그 정도.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상급지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거 팔고서 내가 마포 성동구를 팔고서 내가 은평구를 가겠다, 경기도를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사업이 망해서 진짜 급전이 필요해서 뭔가 이런 경우 아닌 이상 조금 더 좋은 급지로 가려고 하죠. 네, 보통은 다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더 급지를 상향으로 하려고 움직이려고 했더니 상급지는 더 먼저 뛰고 있고, 이미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강남은 연일 신고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내 집값도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이 가격에 파는 건 너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상급지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일반적으로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 잠실이 지금 뭐 48억? 마포 성동구 30억도 미쳤다 생각했지만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마포 성동구도 평당 1억 찍는 거 33억? 시간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뭐 좀 기다려서 여유있게 이거 팔아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잠실 이제 못 가네요, 그냥 좀 더 홀드했다가 갭 줄여 들어오면 그때 팔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근데 좀 적극적으로 갈아타려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만 매도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매도자는 여유가 넘치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조급하고, 그러니까 살려는 위지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규제 정책이 생각해보는 거죠. 당장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2025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항상 윤석열 정부 때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는 이거 연장 여부를
뇌물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발표 시점이 다가올 건데 연장을 하냐 안 하냐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안 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참 딜레마인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또 매물 잠김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느냐? 최고 세율이 45%고 여기에 다주택자면 30% 중과거든요. 그건 75%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방세 10%가 붙습니다. 그러면 7.5% 하면 최고 82.5%예요.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매물이 싹 들어들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생기니까 이거 계산해보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증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증여가 엄청나게 붐이 되니까 이제 다주택자 증여세 같은 경우도 12.5% 그러니까 김현미 전 장관님께서 증여도 그만해라. 증여 취득세도 그전에는 일반 세율, 일반 취득세율이었던 것을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를 갑자기 확 높여버립니다. 12.4%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증여도 하기 힘들어지고 그러고서 뭐 안 팔고 버티지 뭐 라고 하니까 이제 종부세 카드를 꺼내가지고 종부세로 갖다가 그냥 못 버티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만들게 되는 요인이라고는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지계층이 어떤 거를 원하느냐라는 건데 잘 들으세요. 제가 민주당 지지계층이 무주택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보통은 집값 안정 뭐 시장보다는 규제를 얘기하는 게 보통 민주당이죠. 그러면 이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가 지지계층들 무주택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다주택자를 그 규제를 해서 진짜 집값이 안정화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그 사람들 괴롭히는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우리 거꾸로 물어볼게요. 다주택자 규제를 안 해버리면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똘똘한 한 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세 중과 없애야 되고요. 종부세 중과 없애야 되고요. 취득세 중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채, 삼성전자를 한 주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익률 딱 비교해봐서 여기에 얼마를 넣고 얼마를 넣고 이게 되는데 그리고 주식의 가장 큰 격언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거꾸로 해요. 무조건 한 채 몰빵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승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구조 자체가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다 박살나는 구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지방이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방 사도 되고요. 서울에서도 빌라는 이제 더 떨어질 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부족하면 빌라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최선이냐라는 거는 좀 다른 포인트죠.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지니까. 근데 금액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게 주택수 규제를 풀게 되면 내가 50억, 80억을 그냥 강남 한 채 갖다 받기보다는 지방에는 지금 1, 2억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그럼 여러 채를 잡아가지고 수익률적으로는 이게 더 낫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갈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금이 딱 한 지역에 응축돼 있기보다는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방에 있었던 물들이 더 상급지로 갔다가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이게 깊이만 확 깊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완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 항상 또 이 댓글 달리는 게 뭘까요? 김재경 소장네 가족은 다주택자 적폐 집안이래가지고 집이 많기 때문에 너가 여러 채니까 다주택 규제를 풀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인 것도 많고 사실 뭐 많이 들고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많이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전후 뭐가 달기고 뭐가 달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할 말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항상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거를 곡해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정치공학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진짜 싫어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해야지 그걸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가보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표심을 생각해서 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저는 거꾸로 표심을 생각해서 안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풀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양도세 중과 유예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매물을 다주택자를 보고 파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팔 거였으면 차라리 연말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 합니다라고 발표라도 빨리 했었으면 적극적으로 팔 거잖아요. 어영부영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뭐 2월 달에 연장 안 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때 가서 5월 9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엄청 촉박해요. 공교롭게 그냥 그대로 그냥 묶여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그렇죠. 종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빨리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채로 움직이시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게 결국은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기다리면 기회가 올까 생각했지만 그런 기회가 안 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표심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무주택자가 바라는 그러니까 그게 바라는 거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죠. 정치인들부터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다 강남의 한 채들 들고 있고 이번에도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화제의 그 인물도 반포집을 아주 끝까지 사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은 이제 정책 펼치는 거랑 실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5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는 임대차 시장은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급이 물리적으로 줄어들어요. 제가 공급 감소 얘기는 해드렸죠. 감소 정도가 이제 절벽입니다.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4만 채 정도씩 입주를 했는데 올해는 10,000건 중반 얘기했었죠. 확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임대차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제가 매매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수자 사기 힘들지만 매도자도 팔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근데 그거를 뚫고서 지금도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래가 되면 될수록 임대차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실고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세입자가 있는 거를 쫓아내고서 이제 실고주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매매되는 물량들은 무조건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세 물건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씩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부동산 하락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를 악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명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해졌고 소액으로 갔다가 집값을 뻥삥하게 된다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탄압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갭 투자자들이 실고주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갭을 끼고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전세 공급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막아버리면 전세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임대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정말 저는 암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집값만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 가격도 같이 상승해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집값 이게 정상입니까?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냐? 너나 사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케이 집값 상승은 뭐 논외로 칠게요. 근데 임대차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힘듭니다. 새해 만기가 됐더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막 2, 3억씩 올려달래.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2, 3억을 세이브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약체 청구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구권을 한번 쓸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4년 뒤에 리턴이 더 세게 들어오는 거죠. 5억이야 이제 시세가. 2년은 더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떡할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미 청구권 쓴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만료되신 분도 많겠죠. 이제 만료가 도래하는데 집값은 이미 몇 억 뛰었어. 전월세도 이제 앞으로 더 오른대. 그럼 이제 양자택일입니다. 전월세 시장이 이제 위축되고 가격대들이 뛰게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전월세에 부담하느냐 내 집을 사서 들어가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예측한 2026년 서울 전세가 4.7% 급등에 대한 얘기하던데 이런 거는 그럼 공감하시겠네요? 공감 못합니다. 더 오른다 생각하시는군요. 10% 이상 오를 겁니다. 전월세 금액이 일단 서울 기준으로는 10%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폭등장이 올해부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꽤 많았어요. 있었으니까. 특히 동부권역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문희경 뉴타운, 장인 뉴타운 이쪽에 막 전세가 확 쏟아지면서 33평형 전세 금액이 5억대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입주장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 마지막
마지막 남은 게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이제 마지막 입주장인 거고, 여기도 소화가 끝나게 되면 이제 동북권역의 입주장들 이제 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잘 해봐야 청량리 7구역, 거기 롯데캐슬이었나? 거기가 이제 한 700세대짜리, 뭐 그게 뭐 입주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해 입주 물량이 이제 동북권역에 소화가 싹 돼버리면 뭐가 있을까? 그나마 이제 입주 물량 마지막으로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잠실이에요. 잠실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작년 연말, 그리고 잠실 렐이 올 초, 이런 식으로 거의 붙어서, 해는 달라졌지만 붙어서 나오니까 몇천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잠실 전세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보시면 진짜 동호수 안 좋은 게 13억 14억? 그래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은 16억 이상 전세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입주장이라고 하면 전세는 보통 무너져야 되거든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세가 한 10억 11억 선에서 많이 맞춰졌어요. 근데 야, 잠실은 확실히 물론 클래스가 다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매 금액만 뛴 게 아니라 전월세도 장난 아니게 뛰어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뭐 남아있는 애들도 지금 반포에 입주장 열린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 빠질까요? 방배동에 입주장 열린다고 전월세 가격 빠질까요? 그나마 좀 입주 있는 게 저기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2000세대짜리 이거 정도만, 거기는 일시적으로 전세 뭐 영향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로는 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전세 월세화도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당연히.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세 탄압이 뭐 옳고 그르고는 각자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OECD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작년에 첫 책 출판해서 한번 또 책 홍보 겸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책 이름이 뭐였었죠?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거기서도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사항이긴 했는데, 우리가 전세를 악마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 결과가 진짜 좋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OECD 통계를 보게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제일 낮단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다 생각해요. 대한민국 집값은 항상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집값이 높냐 낮냐라는 거는 뭐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팩트는 월세 가격은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포구 성동구도 이제 월세 3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월세가 300이에요. 그러면 월세는 우리가 세후로 떼가잖아요. 세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맞벌이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소득은 그냥 임대소득으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돈을 못 모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강남은 지금 월세 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도 막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야 미쳤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매매 금액 대비 월세 수익률이 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월세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보통 1%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저 일본 부동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에서 다주택자가 일본까지 진출하려고. 한국에서는 다주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그래도 한국이랑 좀 유사한 성격들이 좀 많아서 일본 부동산 관심 많았고,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 하시는 대표님이랑 해서 미팅을 할 기회가 있어서 화상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 투자 수익률 얼마를 원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월 현금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출을 받아, 일본에는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면 좋아할 것 같고, 우리는 매매 시세 차익을 한국 사람들은 보통 원합니다. 라고 그렇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쿄 집값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우리가 뭐 분석할 수 뭐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는데 아니라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한국의 월세 수익률이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1% 정도 됩니다. 한국의 대출 금리는 몇입니까? 저희 지금 4%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월세를 왜 넣습니까? 네, 그래서 월세를 안 넣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월세를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도 월세 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를 놓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실고주를 하라고 은행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못 넣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한국의 월세 수익률 왜 그렇게 낮습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로는. 근데 저는 한국인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를 거꾸로 생각하면 전세를 왜 넣을까요?
무이자잖아요. 이렇게 딱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왜 월세를 공짜로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무이자 대출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사적 차용으로서 움직이는 게 전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가 왜 이렇게 낮으냐? 매매 금액 대비 월세를 가는 게 아니라 전세 금액 대비 월세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전세를 놓느냐 월세를 놓느냐 양자택일로 보게 되니까 매매 금액은 30억이지만 전세는 예를 들어 한 15억이에요 아니면 10억이에요 그거 대비해서 월세를 놓게 되면 월세 놓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익숙해졌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왜 이렇게 월세가 낮았을까는 전세 제도가 있는 덕분에. 그러면 전세 제도를 공격하는 사람들 전세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럼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월세화거든요. 그럼 월세를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세가 없어져 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시장이 적응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전세가 없는 외국은 그래서 매매 금액이 싼가요? 월세 수익률이 이제는 매매 금액 기준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만 우리가 수익률 그래도 한 4%는 돼야지 3%는 돼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30억짜리 주택이면 월세 얼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90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